지금 우주에서 사하라 사막을 바라본다면 황량한 황무지 대신 모로코와 알제리의 호수와 강이 있는 마른 땅에 놀라운 광경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2024년 9월 초에 내린 폭우 덕분이에요. 이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사하라 사막이 원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아주 오래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막 중 하나는 사실 초록빛으로 가득한 무성한 낙원이었습니다. 먼저 사하라가 어떻게 사막으로 변했는지 알아볼게요. 마지막 빙하기에 지구는 훨씬 더 추웠고 큰 빙상이 많은 땅을 덮었습니다. 당시 사하라 사막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고 지구에는 열대우림이 적었어요. 그리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열대지방에 비가 내리는 방식이 바뀌었죠. 일반적으로 열대지방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여 비가 내리게 돼요. 빙하기에는 더 추웠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엉망이 되어 일부 지역에는 비가 덜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습한 지역에 건조하고 사막과 같은 환경이 더 많이 발생했어요. 또한 사하라 사막에는 많은 먼지가 날리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과학자들이 오래된 해양 퇴적물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약 12,500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지 수치가 훨씬 낮아졌어요. 이는 사하라 사막이 훨씬 더 습해졌다는 걸 의미하며 이는 기후가 잠시 동안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다시 차가워졌다는 신호였죠. 12,500년 이후 사하라 사막은 사바나처럼 훨씬 더 푸르러졌는데 이는 여름철에 열대 수렴대라는 기상 패턴이 북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이 습한 시기는 지금보다 기온이 조금 더 높았던 약 4,000년 전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 더 많은 비가 내려 나일강에 더 많은 퇴적물이 운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리히 현상이라는 또 다른 큰 변화가 발생하여 열대 수렴대가 다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하라 사막과 아라비아 지역이 빠르게 건조해졌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기원전 2700년에서 2100년 사이에 홍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하라 사막은 수천 년에 걸친 기후와 기상 패턴의 변화로 인해 습기와 건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최근까지 우리는 사하라 사막의 건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2024년 9월에 이례적인 사이클론이 발생했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를 강타한 사이클론은 메마른 호수와 강을 가득 채웠어요. 비가 내리기 전과 후의 나사 위성 이미지를 보면 사하라 사막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 것 같은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는 최대 20cm의 비가 내렸어요. 이에 비해 시애틀은 사하라 사막의 겨우 5배에 달하는 연간 약 1m의 비가 내려요. 겨우라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시애틀은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하라 사막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특이한 부분은 이 지역의 연간 할당량인 20cm가 순식간에 내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애틀보다 사하라 사막에서 비가 더 많이 내렸을 수도 있어요. 산들은 알제리 북부에 일시적인 호수를 형성했고 이 호수들은 최근 180제곱킬로미터 이상 확장되어 수심 2.1m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1년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시적인 호수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매년 짧은 시간 동안 물이 차오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마르기도 하는 분지입니다. 때로는 주변의 작은 지역에서 물이 유입되거나 그냥 비일 수도 있어요. 이제 큰 질문이 생깁니다. 이 호수는 애초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호수는 지표면에 과도한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형성돼요. 하지만 사하라 사막의 토양은 엄청나게 건조해서 스펀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분을 갈구하고 있을 거예요. 휴가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화분이 얼마나 열심히 물을 마시는지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건조한 토양은 제한된 양의 물만 흡수할 수 있으며 그 양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화분처럼 물을 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아래 받침대를 확인하면 작은 홍수를 발견할 수도 있죠. 토양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초목의 부족입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나무, 관목 및 다양한 식물이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사막에서는 야자수 몇 그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는 일시적인 호수의 형성을 설명해 줍니다. 식물에 의해 유지되지 않은 강수량이 저지대 계곡과 움푹 패인 곳에 쌓여 일시적인 수역이 만들어집니다. 이 호수들은 한정된 기간 동안만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름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흔들리는 야자수로 장식된 아름다운 호수는 메르주가의 오아시스 마을에 위치한 야스미나 호수예요. 사막의 특정 지역에서는 모래 언덕이 솟아오른 모습이 마치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모래 언덕은 부분적으로 물로 덮여 있습니다. 제가 20cm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히 정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홍수가 너무 심해서 야자수가 꼭대기까지 잠기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 것은 30에서 50년 전이 마지막이었어요. 하지만 모로코는 6년 연속 가뭄으로 인해 비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이리키 호수와 같이 수십 년 동안 말라있던 호수에 마침내 절실히 필요했던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이 지역을 강타한 수백 건의 폭풍 중 이 호수를 채우기에 충분한 비를 가져온 것은 단 6건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중 단 2번만이 2024년 9월에 보았던 것보다 호수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폭우가 축복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적도 부근의 습한 공기가 북쪽의 뜨겁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면 사하라 사막에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구가 따뜻해짐에 따라 이 충돌지대가 북쪽으로 더 이동하고 있으며 향후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소식이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현실은 아무도 이런 홍수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곳은 사람들이 물을 다루는데 익숙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건조한 사하라 사막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모로코 남부의 폭우로 인해 최소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국은 이 지역에 더 많은 폭우가 내릴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하라 사막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구는 실제로 사막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하라 사막도 예외는 아니에요. 언뜻 보기에는 황량한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사막은 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은 주요 탄소 저장소 역할을 하며 사하라 사막에만 약 1조 미터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어 순탄소 흡수원으로 간주돼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존 사막은 완충 역할을 하여 기온을 적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사막은 뜨겁지만 세계의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한 사막의 모래는 열대우림과 같은 울창한 지역에 예상치 못한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해요. 믿거나 말거나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의 모래 입자가 아마존 열대우림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입자들은 대서양을 건너 바람을 타고 남미까지 이동하여 아마존 유역의 토양을 풍부하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하라 사막이 없다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심각한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닥이 용암이에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무너져 내리고 있죠. 아직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북미의 거대한 지역은 이미 집안에서 59km에 달하는 암석이 유실되었습니다. 지진이나 거대한 싱크홀이 아니라 땅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집안의 일부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연구팀이 지질학적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북미 대륙의 일부가 매우 슬프고 매우 느린 아이스크림 물방울처럼 얇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연구팀은 기본적으로 지구를 첨단 전신 MRI로 촬영해서 한때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암석이 어떻게 오븐 안에 있는 거꾸로 된 치즈 피자처럼 지구의 내장으로 녹아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3D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저의 오랜 친구인 크레톤을 만나야 합니다. 크레톤은 대륙의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두껍고 단단하며 오래된 것이죠.
운석 충돌, 초화산, 심지어 판의 지각 운동에서도 살아남은 나쁜 녀석들이에요. 예를 들어 판들이 주먹 다짐을 했다면 산맥이 탄생했을 거예요. 만약 두 판이 이혼을 하고 서로 떨어져 표류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바다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구 표면에 상처를 남기지만 크레톤은 지질하게 바퀴벌레처럼 항상 당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크레톤은 기본적으로 얼굴에 주먹을 맞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항상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의 연구원들이 멋진 기계를 실험해 본 결과 크레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요? 1억 년 전 북미 대륙의 주요 판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아주 오래된 지각판인 파랄롤판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이를 섭입이라고 하며 지구가 암석을 재활용하고 과열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섭입이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었던 만큼 이제는 파랄로는 크레톤에서 거의 644km 떨어져 있고 지구의 외핵에 이상하게도 가까운 하부멘틀에 꽤 차갑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랄로는 마치 이사를 나간 룸메이트가 냉장고에 이상한 물건을 계속 남겨두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라앉으면서 북미 대륙의 지반을 잡아당겨서 지반이 늘어나면서 조각들이 깊은 멘틀 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라앉는 파랄로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주변 암석으로 누출시켜 크레톤을 더욱 부드럽고 잘게 부숴버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파랄론, 멋지기도 해라. 과학자들은 수천 개의 모니터링 스테이션에서 수백 건의 지진을 연구한 결과 대륙의 거대한 물질 덩어리가 아래로 흘러내려 지각이 59km까지 얇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유팩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암석이 사라진 거예요. 극적으로 들리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달팽이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띄는 일이 일어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릴 거예요. 먼 미래에 증손자들이 여전히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편안해하진 마세요.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도움을 청할 새도 없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침몰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뉴욕, 볼티모어, 찰스턴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도시 32곳 이상이 부분적으로 수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과학자들은 2007년부터 일부 도시가 매년 1에서 2mm씩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은 매년 4mm씩 가라앉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작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찰스턴은 해발 3m에 불과하며 바다가 목 아래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약간의 침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홍수가 정말 심한 날에는 그곳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기본적으로 헤엄쳐서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을 지반 침하라고 합니다. 가라앉는 땅과 해수면이 상승하면 침수된 거리, 염분이 많은 농지, 유령의 숲, 그리고 매우 짜증스러운 집주인들로 구성된 재난 칵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량, 도로, 공항, 발전소 등 우리가 매일 의존하는 기반 시설도 심각한 피해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침수된 전력망과 침몰한 고속도로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에 중대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일부는 빙하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12,000년 전 거대한 빙상이 지구 북부를 뒤덮었는데 그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무게가 땅을 눌렀고 얼음이 녹아도 땅은 트램펄린처럼 다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찌그러진 곳은 솟아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내려앉는 이상한 지질학적 시소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빙하 등방성 조정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과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인간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지하수 추출이 그 주범입니다. 매트리스의 충전재를 뽑아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처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센트럴밸리 같은 곳에서는 가뭄에 물을 계속 퍼내기 때문에 땅이 1년에 최대 20cm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 문제는 물뿐만이 아닙니다. 고층 빌딩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백만 톤의 콘크리트와 강철을 연약한 집안 위에 쌓아 올리면 집안이 평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뉴욕시 건물의 총 질량은 약 7,620억 킬로그램이에요. 자유의 여신상 350만 개를 쌓아 올린 것과 같은 무게죠.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이렇게 많은 무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안이 압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지저분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댐을 건설해서 강이 해안 지역으로 신선한 퇴적물을 운반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퇴적물은 대자연이 땅을 다시 부풀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요. 퇴적물이 없어 해안지대는 낡은 스펀지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업이나 건설을 위해 습지를 배수하면 이탄 토양이 말라서 무너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땅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과학자들은 또한 무성한 습지였던 지역이 현재 미국에서 특히 걸프 연안을 따라 가장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곳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에선 침강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축구장 크기쯤 되는 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수면보다 위에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어떤 상황일까요? 글쎄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에 잠긴 숲인 유령숲이 생겨나고 농지가 염분으로 변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비가 오지 않아도 도로가 침수되는 맑은 날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한편 서부 해안의 캘리포니아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모두 가라앉고 있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두 도시가 2배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팔로스, 버데스 반도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땅이 너무 빨리 가라앉아 그곳의 사람들이 두더지처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제2의 아틀란티스로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다음 주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하수 펌핑을 줄이고 더 스마트한 도시를 계획하는 등 심각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소 50만 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2050년까지 주택 피해액이 1,09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북미가 잘못 만든 수플레처럼 가라앉지는 않겠지만 지각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하수 펌핑을 줄이고 건축 방법과 장소를 재고하고 우리의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조금 더 투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정말 바닥이 용암이 된다면 최소한 누수부터 고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테니까요.